예, 최근에 시장 상황을 좀 잠깐 보신다면은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시장이 예상치와 부합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가 싶더니 이게 아닌가 해서 약간은 꼬꾸라지는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한 크립토 내부에서는 크립토커런시 그룹 이슈와 그리고 바이낸스 이슈 등등 지금 코인 자체적인 그런 이슈가 있어서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모 회사죠. 이 이슈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요. 특히 디지털 커런시 그룹 포트폴리오 알트코인들이 하락폭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맹신하고 있는 것은 조심하자.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따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 당하기가 쉽다 해가지고 이미 그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아마 조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바이낸스 이슈가 지금 또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이슈는 테더 이슈와 같이 이미 예전부터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다들 예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타이밍이 맞는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 텔레그램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과거 바로 작년이죠. 채굴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갔듯이 이제 거래소 또한 중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말씀드렸었고 FTX 이슈는 해당 뭐 코인 또는 뭐 재정적 이슈로 공격하는 그런 케이스이겠지만 바이낸스 이슈 같은 경우는 뭐 규제나 투명성을 통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먹으려고 하다 보면은 바이낸스가 가장 껄끄럽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거래량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국으로 간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일까?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예요. 자,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과 탈중앙이라는 어떤 그 상징성은 바이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사가 어디 있든 말든 그거 중요한 것보다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돈이 되느냐입니다. 경험들 다들 하셨겠지만 바이낸스에 코인 상장한다 하는 것과 코인베이스에 코인 상장하는 것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상승폭이 더 컸나요? 결국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뭐가 됐든 간에 바이낸스긴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규제가 많이 얽히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 편에 서 있는 것보다는 어떤 그 규제를 원하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약간 야생적이고 어딘지 모르고 약간 통통 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항상 돈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돈이 되는 것과 안전한 것은 약간은 별개라는 거, 그 의견도 좀 드려보고요. 최근에 바이낸스 CEO 찬펑자오가 CNBC 인터뷰에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인터뷰 실패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주요 내용은 샘 뱅크먼이 찬펑자오의 FTX 지분을 매입했던 것, 그리고 21억 달러의 거래 금액이었으나 찬펑자오는 FTT에 남은 금액이 5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던 점, 그리고 인터뷰에서 남은 금액 이 5억 달러를 정말로 까먹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한 바이낸스가 21억 달러를 FTX 피해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애매한 답변을 또 취하고 있고요. We want to be transparent. We want to set the golden standard for reliability, solidness in this space. So do it. Would you be able to handle it if somebody asked you for $2.1 billion back? Would that be okay? Would you be able to still withstand things? We're financially okay. Including you have $2.1 billion to give away. If somebody came to claw that back, you'd still be fine? We'll let the lawyers handle it. We are financially strong. 또한 찬펑자오는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이 인터뷰에서 하는데요. 이 인터뷰가 있고 난 몇 시간 뒤에 회계법인 마자르 그룹이 바이낸스와 거래를 끊는다는 소식이 이어졌죠. Yeah, so we are working with the firms to do the audited financials, liabilities, etc. But the audits don't reveal every problem. So, no, but an audit from a Big Four auditor would reveal that, CZ. If you could get a Big Four auditor to say that, if you're saying that some of them don't want to work with you, that raises questions too. They don't want to work with you because you don't have the files and the data that would make them feel comfortable signing off and giving that stamp of approval? 지금 이 앵커가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바이낸스가 빅4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찬펑자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ctually, many of them don't even know how to audit crypto exchanges. They don't really when they audit, they're very used to auditing a firm. Does Coinbase CZ? 회계법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감사하는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을 이렇게 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고요. 한번 강조드리지만 굳이 이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무튼 본인 코인은 본인이 알아서
지켜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영상 때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오늘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바로 2019년처럼 미니 불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약 한 10여 년 동안 공짜 돈으로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때 잠깐 금리가 올랐긴 했지만 거의 뭐 10년 넘게 아주 공짜 돈으로 살아왔고, 우리의 투자 패턴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란 단어를 편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출을 일으켜서 내가 가진 능력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굴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다들 어떻게 뭐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단기간 내에 많이 올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다들 익숙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코로나 빔입니다. 사실 이전 사이클 같은 경우는 한 번 꺾여버리면 몇 년이 걸렸었거든요. 이때 코로나 빔 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한 번 꺾였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아주 단기간에 빠르게 돈을 풀어가지고 엄청난 자산시장의 반등을 가져왔었죠. 이전의 패턴에 달리 익숙해져 있다면 지금의 패턴 또한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겠지만,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빔 패턴에 익숙해져 있고, 이때 이 사건 이후 투자를 하지 않던,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패턴이 일반화가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때가 저점이다 해서 많은 돈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저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면 가격이 상승할까 해서 연준의 그 피봇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연준의 정책 방향이 확 바뀌는 것이죠. 금리 인상을 얘기하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갑자기 얘기하는 것인데, 자, 보시면 피봇을 했을 때 실제 자산 가격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비트코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왜 주식을 보여주냐? 주식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2020년 이후부터 높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피봇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자, 비트코인 첫 제네시스 블록이 나왔을 때가 2009년 1월 3일이잖아요. 자, 그럼 2009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피봇이 딱 등장했을 때는 이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패턴은 주식과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2009년 같은 미니 불장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 뭐 물가이겠죠. 원래 인플레이션은 2%대에 있었는데 워낙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면 2%대는 좀 이제는 2%대보다는 뭐 3%, 4%대 정도의 우리 이 시대에 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이렇게 살살살살 떨어지면 좀만 가면은 이 영역이 오니까 이때쯤 되면 연준에서는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최근에 FOMC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또 2%대까지는 뭐 끝까지 지켜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 이렇게 강경하다면은 좀 멀겠는데 라고 실망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 인플레이션 피크는 현재 찍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죠? 9.1%보다 지금 높아진 적은 없고 이 이후에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 퍼센트라는 것은 바로 전년 동월 대비이죠.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라는 것을 좀 포인트를 좀 짚자면은 이제 내년 한 봄쯤만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물가가 계속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쭉 올랐다가 갑자기 팍 치솟아 올랐던 때가 이때이죠. 자, 이때가 언제이냐면 8.5%, 즉 4월 12일에 3월에 대한 물가를 발표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내년 1월, 2월, 3월이 지나고 4월이 돼서 3월에 대한 물가가 발표가 될 때쯤은 전년 동월 대비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물가가 얼마 올랐는지 계산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이렇게 발표되는 수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률 등 뭐 이전에 영상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물가로서 봤을 때는 이럴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지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물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년 FOMC가 지금 어떻게 예정이 돼 있냐 했을 때는 내년 뭐 1월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2월로 보시면 됩니다. 2월 FOMC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3월, 그리고 4월 없고,
5월, 6월, 7월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갑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내년 2월, 3월 25bp씩 인상해가지고 5% 초반대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스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연준 내년 2월 25bp 인상 후 중단한다. 12월에 인하한다. 그리고 시장 기대치를 지금 보시면은 내년 2월, 3월에 25bp씩 인상을 하고 그리고 내년 2023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해가 쭉 이제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죠. 물론 이런 상황 충분히 바뀔 수가 있고요.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이거대로 예상들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것은 비트코인 가격 주봉 기준이고요. 아래는 연준 금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첫 블록 생성이 2009년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격이 제대로 된 가격이 책정이 안 돼 있던 때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역사상 금리를 올렸을 때가 2016년, 17년, 18년 이때 한 번 있는 거랑 지금 있는 거 이게 두 번이 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잡는 것은 무리이겠으나 그래서 2013년 사이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이때 금리 인상했던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 상승 사이클과 2018, 19, 20 이때 하락 및 횡보 사이클에서 비추어 봤을 때 미니 불장의 시기는 2019년 이때인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아래 금리를 좀 본다면은 자, 그래서 내년 2월, 3월 25bp씩 더 올리고 그리고 내년 11월 또는 12월까지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시기가 2019년 당시 요 시기와 유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물린 분들이 워낙 많으실 테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금리가 꺾일 때입니다. 그때 얼마만큼 올라서 얼마만큼 내려갈지가 포인트겠죠. 물론 이거대로 똑같이 안 갈 것입니다. 기간적으로 가격에 큰 차이 없는 횡보를 보여주다가 꾸준히 가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집해서 그거대로 안 간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또 받으시는 것은 위험하겠죠. 2019년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 역사상 지금을 제외하고 금리 인상을 했다 내렸던 적은 이때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어떤 멘트가 나왔느냐를 주목해야 되겠죠. 이전 영상에도 한번 우리가 다뤘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연준에서 2019년 3월 27일 글로벌 경기 둔화를 걱정을 합니다. 지네 나라가 아니라 유럽, 중국의 경기 둔화를 지목을 하면서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예고를 하죠. 이 멘트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에 딱 올랐었습니다. 이제 내년에 연준에서 어떤 타이밍 때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어디까지 오르는지 모르는 그 공포감이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시장의 확신이 있으면은 그걸 좀 당분간 호재로 삼겠죠. 근데 문제는 호재로 삼을 것이 보시면 이 인상폭 보시면 이게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조금만 어느 정도 기간만 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걸 과연 버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말이라는 거죠. 오픈 이자를 어느 정도의 기간을 유지를 하면은 이 기간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또 기간이 될 것이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호재로 인식을 할 테지만 가다가 이제 체력이 좀 붙이면은 이러면서 이게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 또 충분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자은행에서 막 예측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시장 기대치를 왜 볼까요? 왜 연준의 말을 고지고대로 안 믿을까요? 과거에 했던 말 때문이죠. 2020년 6월 11일, 2022년 말까지 현재까지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틀렸지 않았습니까? 또한 2021년 3월, 2023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금리 인상하면서 얘기했던 게 2024년까지 금리 인상 없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연준을 100%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자기들만의 예상치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죠. 대감집 막내 아들, 진도준처럼 미래를 다 알고 다 예측을 한다, 연준에서. 그렇게 하면 이것 또한 이제 시장에 엄청난 대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년에 이 달러 가치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 $1 1130원 가능성도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분은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싸게 매수하는 게 좋죠. 자, 그러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1 환율이 더 낮으면 낮을수록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죠. 자, 그런데
이미 다 난 풀코인이에요. 이미 다 매수를 했고 오로지 그냥 이 시장을 탈출하고 매도하는 입장만 가지고 있다면 비싸게 파는 게 좋겠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원 이렇게 되면은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입장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각 입장마다 이 원달러 환율은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다르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얘기냐면요. 저는 이제 상승장에 오기 전에 코인을 팔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장 보러 가면 물가 높죠. 지출이 높습니다. 그리고 높은 이자. 그냥 은행이 돈 벌어놓은 거 다 가져갑니다. 언젠가는 이자가 내려가겠죠. 그런데 내려간다 하더라도 현재 이 높은 이자가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라는 건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과연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지출되는 생활비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갑니다. 근데 수입은 한정적이죠. 그리고 최근에 텔레그램으로도 공유드렸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내년에 경기 침체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인력 감축을 하고 있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자다가 일어나면 막 돈이 막 불어 있어요. 그동안에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그런 수익에 다들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갑자기 크게 벌었던 돈을 쓰는 그런 씀씀이가 커진 상태이잖아요. 소비는 늘리는 것은 쉬워도요. 이 줄이는 것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게다가 이 높은 물가까지 지출은 지금 더 높아졌습니다. 수입은 또 한정돼 있어요. 돈은 어디선가 지금 땡겨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투자하기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난이도는 높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현금까지 쥐어짜가지고 투자금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옆에서 또 이렇게 또 투자하는 거 보니까 소외되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고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또 옆에서 전 지금이라도 계속 모아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개수까지 오픈했다면은 저 사람이 뭐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 가면 얼마인데 난 저 사람 빨리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개수까지 저 사람만큼 반드시 맞춰야 된다 해가지고 개수 맞추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풀코인인 상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승을 바라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계속 꾸준히 수익이 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계획이 세워졌는데 사실 투자 사이클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어떤 사이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투자해서 돈은 매일 매순간 계속 벌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는 내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심리와 일치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괴리감이 안 생기는데 시장은 하락인데 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 욕망이 있어요.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큰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이때 어떤 사건이 많이 발생하냐면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실제로 주변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에 대한 이제 결과치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코인을 손절하여 생활비로 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해보고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멀리 봅니다. 저는 장투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더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막 급변하고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잠깐 한두 달이면 모르겠는데 몇 개월 늘어나고 이게 막 1년, 2년 이렇게 가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나갈 돈은 계속 있잖아요. 무리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코인 이게 답이다면서 우르르 몰려왔다가 지금 욕하고 떠나가고 있죠. 이 현상이 매 사이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야지 이 시장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은 이게 맞나? 약간 그런 겁니다. 쫙 올랐다가 내려가잖아요.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산다. 허상이다. 유시민.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때 관심 없다가 슬금슬금 올라가 이때쯤 되면 또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지나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뭐 평생 코인 모으기, 뭐 금을 대체한다 등등. 그리고 또 시장 침체로 돌아서면 다시 또 요 키워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것이죠.
이런 키워드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과연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문장과 단어를 만들어서 뿌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돈다는 거. 이것이 돌지 않는다면 암호화폐는 큰 수익 유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지가 않고 어느 순간 한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다 몰려버리면은 시장은 매우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수익 메리트가 그렇게 없지 않을까. 비트코인의 본질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현재의 이런 대외적인 상황으로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안 흔들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시각 차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